동해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6월 초부터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오늘 뉴스토스트에서 다뤄봅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승전결의 결부터 짚어볼게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제 이름만 들어도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데 진짜 중요한 뉴스가 맞는 거죠? 추정 매장량 최대 140억 배럴이니까요. 최소 5천억 원이 날아가느냐, 최소 2천조 원을 확보하느냐. 최소 2천조 원. 네, 문제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노다지라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5천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러신 거죠? 그렇죠. 현재 석유와 가스, 이제 가스가 좀 더 많다 그래요. 가스가 나올 법하다고 말하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요. 이 한 군데 작업에 들어갈 때마다 1천억 원이 듭니다. 이제 만약에 뭐 한 곳에서라도 지금 추정하는 매장량만큼 나온다면 이제 2천조 원이 넘는 29년간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러면 뭐 시추에 드는 5곳 뚫었을 때 5천억 원이 뭐 별거 아니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 그 이제 날아가는 거죠. 약간 그 복권 같은 느낌이 지금 드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 돈을 석유공사가 알아서 마련을 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절반 정도는 정부가 융자를 해주고 절반 정도는 빌려준다. 네, 공사가 마련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석유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출자분이 있고 사실 석유공사는 정부 출자 100%예요. 근데 뭐 출연금도 출연금도 받고 보조금도 받고 이러니까 사실상 그냥 세금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한국석유공사의 돈도 쓰고 정부도 좀 이제 빌려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뭉쳐서 봤을 때는 이제 공공의 돈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석유공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자원외교 투자 실패해가지고 자본 잠식 상태이거든요. 2020년에 완전 자본 잠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만 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야 이런 데도 진짜 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큰 액수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뉴스를 봤을 때 사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헤드라인만 보면 거의 산유국이 됐어요, 지금 한국이. 네. 근데 이렇게 뭐 당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눈에 먼저 들어오긴 하지만 잃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 그렇죠. 실제 들어가는 비용과 기회비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명목상 비교이기는 한데요. 5천억 원이면요. 1988년에 우리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을 시작한 종잣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하자면 전국의 우울증 환자를 모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의해서 피해자를 또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전세사기 특별법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확실하게 와닿네요. 네. 거기에 이제 쓸 재원이 지금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쵸. 지금 막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5천억 원이 마치 뭐 그 정도는 써야지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에는 좀 근거는 뭐고 논리는 뭐고 이제 그래야 이런 게 좀 확실해져야 실패를 해도 이거는 시도해 볼 만했어. 우리가 뭐 교훈을 얻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사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순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네. 6월 3일에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앞바다에 석유 및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가 쭉 나오고 있는데 좀 듣는 국민 1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국정을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지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맥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그런데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140억 배럴이나 묻혀 있다고 발표하면서 나라가 뒤집어졌죠. 어떻게 좀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지난해 1월에 우드사이드라는 호주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 동해를 좀 탐사를 하다가 15년간 좀 탐사를 하다가 이 사업은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철수를 했더라고요. 이미 한 곳에서 이제 이미 포기, 이거는 좀 네, 아닌 네, 네. 듯한 사업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드사이드가 포기했다고 우리 석유공사가 또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업체를 찾아요. 찾았는데 그게 액트지오라는 미국 업체였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액트지오.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우드사이드하고 액트지오의 회사 규모 차이인데 이제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뭐 4,5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고요. 상당히 큰 기업이죠. 액트지오는 인원수가 최대 추정 한 10명 정도 된다고 거의 지금 해요. 어피티 수준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인원수에 따라서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또 일을 잘하니까 어쨌든 10명 구면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큰 데에서 너무 작은 데로 바뀌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석유공사하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 이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못 내가지고 법인 자격이 박탈돼 있던 회사였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밝혀지고 하니까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 회사하고 지난해 2월에 계약을 했고요. 지난해 말에 12월에 액트지오가 우리 정부에 동해 중에서 이런 곳에 좀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달을 했어요. 이제 매장돼 있다 이런 전달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매장돼 있다, 발견돼 있다, 발견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다라고 뭐 굉장히 전달을 크다.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논의를 한 결과 이제 지난 4월 한 달, 두 달 전이죠. 네. 노르웨이 시추선하고 이미 임대 계약을 맺었고 2달 후인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 발표가 나온 거죠. 그 전에 맥락들이 쭉 있었는데 이게 아직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20% 정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80% 정도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 실제로 지금 시추 작업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언론 보도에서 사실 이제 뭐 액트지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언론 보도가 지금 어떻게 나온 게 좀 많냐 하면은 20%의 가능성이니까 5번 시추하면 한 번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제가 문과고 수학 확률과 통계를 가장 못했는데 그래도 이건 알고 있거든요. 20% 곱하기 이게 독립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독립인지 아닌지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근처에 파는 거니까 뭐 조건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계산을 할 때는 그 내부의 계산식이에요. 저희가 아는 단순 확률 통계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실패 가능성이 80%인데 그러면은 이제 5번 하면은 실패 가능성이 400%가 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그쵸. 한 번 시도할 때마다 4번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우주적인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이과생들 달아나는 소식이 지금 들리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석유 시추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스에 빨대 쫙 꽂아가지고 쪽 빨면 마실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쉬웠으면은 오일 쇼크 이전에 뭐 중동 산유국들이 저희 영미프 정유 회사한테 그렇게 저렴하게 석유를 팔진 않았을 거예요.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정유회사들한테 네. 그렇게까지 싸게 원유를 팔지 않았을 것이다. 그쵸. 이제 우리 그 산유국 입장에서 그때 우리나라 땅에 석유가 나도 시추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그 영국, 미국, 프랑스 회사들이 시추해서 배럴당 3달러에 넘기던 이제 우리나라처럼 비산유국 입장에서는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엄청 당연히 큰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5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경제 얘기를 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요 개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대략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 시추 탐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러니까 석유 시추를 어떻게 하느냐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매장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석유도 결국에는 지질학적인 산물이잖아요. 옛날에 플랑크톤 같은 유기물이 이제 막 퇴적이 되고 압력을 받고 하면서 네, 유전이 형성되는 건데 이제 그런 곳에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약간 풍수지리 보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지형을 골라서 탄성파를 쏴봅니다. 탄성파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진 발생했을 때 막 진동이 막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막 건물 흔들리고 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인위적으로 좀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뭐 3D로 만들어보고 이제 초음파로 이제 애기 있는 애 보던 것처럼 이제 지형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뭐가 확인된다 싶으면 시추공을 뚫어서 실제로 있나 없나 평가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요. 진짜 석유가 발견이 되면 이때 이제 매정량이 얼마다, 경제적 가치가 얼마다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후에 진짜 생산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빨대를 꼽는다는 게 그때 가서 들어가서 그쵸, 하는 그쵸. 거죠. 냅다 그냥 꽂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자, 이 길고 어려운 과정 중에 지금 액트지오랑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1번입니다. 완전 첫 단계에 와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140억 배럴 추정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번 정도는 가야 이제 채산성이 얼마고 할 단계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살짝 저희 이제 석유가 나지 않는 이 나라에 살면서 너무 드디어 우리도 석유가 나는 거야라고 이제 기대감이 좀 앞선 상태이긴 한데 좀 실제로 저희가 시추 과정까지 가기도 전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나중에 다음번의 일이고 아직은 그럴 가능성만 발견이 됐다. 근데 만약에 이제 희망회로를 불러볼게요. 실제로 의미 있는 규모의 그 석유나 가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실제 생산해서 뭔가 써먹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나요? 일단 최소 10년에서
뭐 30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막 첫걸음을 내디뎠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첫걸음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게 2027년에서 28년 정도라고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생산까지 가면 진짜로 10년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2034년, 2035년 정도 제가 될 이제 거고요. 지천명을 앞두고 있을 때쯤 생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 내주기에 너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돈을 마련하는 데에도 실제로 시추공을 뚫어서 뭐를 발견하는 데에도 좀 확실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은 심지어 이제 추정 매장량 최대치, 최소치 차이도 엄청나요. 지금은 국회에서도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거 나라 돈을 쓰는 거를 통과해주기가 쉽지는 않다. 네. 어쨌든 지금 근거를 계속 모아야 되는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또 늘 해왔던 그 시나리오들,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편을 좀 보자면 사실 뭐 우리나라가 한 해 수입하는 석유가요 100억 배럴 정도 되거든요. 거의 수입에 완전 100% 의존하고 있죠. 네, 그중 10억 배럴 약간 안 되게 우리가 사용하고요. 90억 배럴은 재가공해서 수출을 합니다. 희망편을 보자면 추정 매정량 최대치로 봤을 때 한 해 정도 수입을 안 하고 이제 아낄 수 있는 돈을 아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석유 말고 천연가스가 더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정말로 최대치로 봐서 29년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쪽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ESG가 조금 쉬워질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 네네. ESG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그렇죠. 네. 환경 쪽에서 지금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쵸. 천연가스가 많이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런 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절망편은 뭘까요? 절망편 그냥 돈 쓰고 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좀 이 뉴스가 터졌을 때 저는 그러니까 열광하는 정도에 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큰 일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이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서요.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된다고 해도 그 경제에 뭔가 굉장히 막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60년대나 70년대였으면 좀 발전의 계기가 좀 크게 될 수 있겠는데 그때 발견했었으면 맞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100% 에너지 수입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동해에 가스전이 있기는 했거든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탐사 개발을 해가지고 2004년에 생산 시작한 동해가스전이 2021년에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기 전까지 6,900만 달러어치 수익을 봤어요. 이게 지금 환율로 950억 원 조금 넘는데요. 문제는 그거를 채굴하려고 7,100만 달러를 썼어요. 손해를 본 거죠. 사실 사서 쓰는 게 나쁘지는 그러니까 엄청 나쁜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국제 무역의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뭐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1차 생산해가지고 뭔가 해먹다 보면은 역시 돈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군 이런 생각도 들곤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실 한국석유공사가 꾸준히 우리나라 특히 동해 쪽에서 뭔가 가능성 있어 뭐 석유 있을지도 하면서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에 사실 좀 한이 맺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옛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집착을 했는데요. 하나가 핵 개발이고 하나가 이 석유 시추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던 그 칠광구 있잖아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사이에 위치했었던 칠광구도 1970년에 1천억 배럴 정도 매장량이 추정이 됐거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보다 좀 많이 크죠. 70년대 네네. 반세기 전에 그래서 그렇죠. 그때 박정희 정부가 재빨리 우리나라 영해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기 우리나라 땅이야 이러고서요. 여기는 지금 바로 옆에서 중국이 시추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고서 이 근처에 있었던 영일만 1976년에 이 근처 영일만에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도 여긴데요. 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가설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추공을 박아봤죠 그때. 그때 경유가 10리터 나옵니다. 10리터요? 예, 10리터요. 10리터요? 네.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다시 닫았고요. 제가 하루에 2리터를 마시거든요. 닷새 드시면 되겠네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그간 기술이 좀 발전을 해가지고 더 뽑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조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죠. 그래도 이제 한중일이 계속 요 지역을 보고 있긴 한 거네요. 약간 네.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석유가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지형이 좀 그런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뉴스 보니까 그 지형을 보고 많이 가능성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뉴스 보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 ESG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탈석유가 대세다. 이제는 환경 생각해서 화석 연료 좀 그만 쓰자.
라는 얘기가 분명히 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됐고 기업들도 ESG 보고서 막 내면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석탄하고 있어라고 알리고 있는 마당에 이 아람코도 사실 세계 1위 석유 기업이지만 석유 시대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석유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말이 되나? 나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규모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10년 후에야 나온다고 해도 10년 후에야 나오는 건데 과연 10년 후에도 석유의 가치가 이 정도일까? 그러다 보니까 보는 네. 사람들도 이제 슬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아직 희미하고 뼈대가 약하고 그렇다고 된다고 해도 실제로 성사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경제에 막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메시지 꺼낸 의도가 뭐야? 이제 메신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아니고 맞아요. 누가 왜 말한 거지? 하면서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번지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석유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산유국이 뭐 전 세계 GDP다 1, 2, 3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거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막에 친환경 도시 네옴시티 건설한다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적자가 많이 났어요. 엄청 큰 규모긴 해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석유에 한이 맺힌 사람들은 좀 놀랄 소식인데요. 그렇게 부자 나라가. 그렇죠. 그 만수르가 돈이 모자라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적자가 많이 났고 이 적자를 메꾸려고 세계 1위 석유 기업인 아람코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흥행에 실패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석유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그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투자자들한테 좀 있었고요. 한 600억 달러 정도 벌려고 했는데 112억 달러밖에 못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뭔가 석유 기업이 이렇게 화적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이게 의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 주목해서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이제 쭉 들으셔서 이제 감을 좀 잡으셨겠지만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가능성이고요. 다 확률이고요. 다 까봐야 알아요. 근데 내가 내 돈 쓰는 거는 결제 버튼 누르고 나면 소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환불도 돼요. 관련 투자에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관련 테마주가 한 번 급등했다가 맞아요. 급락했잖아요. 한번 사이클을 돌았어요. 예, 테마주를 잃으면 복구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주의하시라는 전에 말씀. 없던 주가를 네. 찍고 내려오거든요. 제가 이제 맞아요. 물려봐서 아는데 테마주는 눈이 가요. 전 테마주 보고 오히려 공부도 하라 그래요.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연관을 지어버리는구나 하고. 공부 수준으로 물리셨죠? 네. 네. 대단한 공부였어요. 그렇죠. 방금 정색하셨는데. 네. 대단한 공부를 했는데 네. 이렇게 석유 기업 이런 관련된 큼직한 이슈 있으면은 굉장히 테마주가 막 급등락을 한다. 네. 투자하실 땐 정말 유의하시고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이슈지만 지금은 아직 가능성만 확인이 되려고 하는 가능성을 기대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이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토픽으로 이어갈게요.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부터 부모님 세대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알아둬야 될 상속제도입니다. 상속제도 관련된 그 한 가지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죠. 1977년에 도입되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약간 저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여기서 시동.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1977년 도입 후에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류분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를 알아야. 그래요. 예. 유류분이 발음도 어렵고 네. 내용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유류분 제도가 처음 등장한 시기가 1974년이에요. 근데 중반.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법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제도가 된 거잖아요. 근데 같이 법안으로 올라온 제도들을 보면요. 시대의 변화가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 여성 의원들이 가족관계법 개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1번 호주 제도 폐지, 그리고 이제 부모 친권 공동 행사. 이때까지는 친권이 아버지한테만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던. 그리고 부부재산 공유제. 이제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지내도 결혼 후에 만든 재산이 다 가장의 소유였습니다. 지금 당연히 공동재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최태원 노소영 재산 맞습니다. 분할. 그래서 친족 범위도 좀 남녀 평등하게 맞추자. 이제 그 당시에 남자 쪽 가족은 8촌까지 법적 친척이고요. 여자 쪽 가족은 4촌까지만 이제 법적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배 비율도 최대 20%까지밖에 안 됐고, 가장에게 80%가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속 시에 아들, 딸을 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 좀 충격
충격받았던 거. 정모-서자 관계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정모-서자 관계 조정? 네, 이거는 이제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기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서자가 혹시 제가 아는 그 서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축첩 제도라고 첩을 두는 게 아직까지도 1970년대까지도 좀 약간 그렇게 엄청나게 희귀한 일이 그게 아니었어서. 뭔가 이제 숨겨놓는 것도 아니고 네. 축첩이 뭔가 첩을 둔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첩 소생의 자녀를 아내 동의 없이 호적에 올리려면 그냥 또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이 당연히 조금 내 그에게도 마음이죠. 하고. 예, 가장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 그 아내 입장에서는 법적 자식이 생겨서 양육 의무는 지게 되는데 상속은 공평하게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폐지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유류분 제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혼 제도도 재판 없이 구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이혼이 좀 가능했던 시기여서 거의 뭐 서류 제출하듯이. 그렇죠.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가장이 첩이 생겨서 혼외자를 낳아가지고 걔한테 다 상속해주고 싶어. 아내한테도 안 주고 싶어. 본처 자식한테도 안 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냥 하려면 할수 이제 있는 거야. 끌고 가서 이제 구청에 신고만 하면 나는 이혼을 당하고 이제 상속도 못 받고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1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그렇죠. 부모님 태어날 세대. 즈음의 얘기들. 네, 부모님 세대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랑 얽혀가지고 이거를 보완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 그나마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시대상에서 네. 그걸 조금이라도 낮게 하려고 만든 게 유분 제도다.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이 호주제는 2008년도에 폐지됐고 1970년대부터 폐지 얘기 나왔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호주제 한 번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아, 네네네. 이제 참고로 만약에 호주제는 어쨌든 이제 가장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가장의 이 가정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주인한테 법적 권리를 좀 몰아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호주제가 있을 때는 호주만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 대리인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 보험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모두 호주 동의 없이 불가능했습니다. 호주가 동의하면은 어디서 혼외자를 데려와도 호적에 올리는 게 좀 자유로웠고요. 이혼하면 호주가 아닌 배우자는 법적 부모가 아니어서요. 친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호주가 그쵸. 거의 남편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그것도 약간 순위가 있어서 가정에 남자가 살아있는데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와.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너가 호주를. 그렇죠. 이제 뭐 배우자가 죽고 나서 내가 이제 갓난 아기로 이제 뭐 아기가 이제 남자예요. 그러면 엄마는 호주가 될 수 없어요. 이 갓난 아기가 호주입니다. 갓난 태어나자마자 남자아기. 호주로. 그렇죠. 호주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 여권 발급을 못하는 뭐 그런 어쨌든 이런 많은 이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겠다는 이제 그 제도 중에 하나가 유류분이었고 호주 제도는 2008년에 폐지됐고 되게 늦게 폐지가 되긴 했네요. 유류분 제도는 지금 이제 폐지를 월드컵 하고자. 지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류분 얘기를 계속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조금 복잡한 개념이에요. 유류분. 이 유류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유류분 말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중에 따로 조금 이제 챙겨뒀다가 상속을 시켜야 되는 분량이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제 그 유언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재산 원래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배우자, 부모, 형제, 자식에게 반드시 상속해야 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면은 직계 존비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부모님하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직계 존속이 네. 부모. 직계 비속이 자녀. 자녀. 사실 직계 존비속은 많이 등장하는데 형제자매는 요즘 많이 등장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류분 제도에서는 형제자매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맞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일부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폐지가 되는 건데 이제 유류분이 조금 그런 나쁜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위에 설명을 들어보면은 유류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폐지하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상속을 하겠다는데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속분을 나눠줘야 되지? 물론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저 유류분이라는 개념도 어렵고 하니까 제가 약간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예시에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친구 부모님을 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실거래가 33억 원 하는 반포 자이를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애인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으로 나 죽으면 반포 자이는 내 애인 땡땡이한테만 남겨주겠다. 내 뭐 그 남은 배우자, 내 자식한테는 남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드라마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봤죠. 막
변호사 공증도 받고 아주 철저하게 사랑권 행세를 한 거예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으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뜻대로는 안 됩니다. 100%그 뜻대로는 안 되고 그쵸. 얼마간은 나한테도 줘야 된다.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법적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자식들은 똑같이 나눕니다. 이제 똑같이 나누고요. 근데 배우자라면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유언으로 애인한테 다 주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사정이 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나눠지지 않고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분 중 절반만 보장이 되는데 그게 유류분이에요. 이 유류분이 작동하는 경우 어쨌든 애인분은 법적 상속분을 제외하면 한 절반 정도 가져가시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당사자라 생각을 하니까 좀 합리적인 지도락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그런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일부 네. 제도에 한해서 그 네, 배경이 네. 뭔가요?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자식을 안 낳는 부부가 제일 많고요. 낳아봤자 한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형제자매한테 재산을 나눠주다 보면은 정작 배우자가 좀 너무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딩크족은 이제 본인이 재산이 좀 있으신데 돌아가시면은 내 배우자에게 갈 몫을 나눠가지고 형제자매한테 재산이 가는 거는 조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줄도 없었던 연락도 안 했던 혈육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네. 그럼 이때 그러면 형제자매한테는 애초에 왜 상속을 해주기로 했냐, 유류분을 왜 남겨주기로 했냐 이런 예전처럼 의문이 이제 막 드는데. 식구가 많지도 않고 그쵸. 다 알아서 사실 잘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장남한테만 물려주고 이제 그 여성 형제나 차남이나 막내 아들한테도 안 물려주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장남 몰빵 분위기였다. 네, 그래서 장남이 아닌 분을 부모님으로 두시고 계신 이제 청취자분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그럼 출가 외인 소리 반드시 나올 거예요. 못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텐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고 법도 균등 상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사실 이제 약간 뭐 다른데 기부하고 싶을 수도 그쵸. 있고 요즘은 아니, 저도.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내 재산을 이제 그럼요. 반려동물 이게 케어하는데 좀 쓰고 싶을 수도 그 있는데 신탁도 있잖아요. 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형제자매에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낸 거죠. 미리 유언 작성해 두셔야 돼요. 이제 법은 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현실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만 보호를 합니다. 그래도 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 게 물론 이게 배경들은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네. 내가 그래도 지금 좀 아직은 좀 생각이 깨어 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 이런 변화가 시작돼서 유언 잘 남겨놔야겠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뭐 형제자매 유류분은 바로 위헌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일부 헌법 불합치를 받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 조금 한번 나눠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네.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바로 위헌이 됐고요. 이제 위헌이 되면은 위헌 판결이 나온 그 즉시 법적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주지. 응.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는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이제 유언으로 다른데 100%를 이제 넘기겠다라고 남기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대신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와 부모님은 유류분 주장하실 수 있죠. 그리고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가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 좀 이슈가 됐는데 이제 구하라법 이게 발의됐던 좀 배경인데 사회적으로 자식을 버리고 갔다가 양육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직계 좀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다 들고 가는 사건이 저희 조금 있었잖아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도 이제 부모님한테 뭐 나쁜 짓 했는데 자식이니까 상속분 받아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폐륜 양성법 이렇게 불렸던 적이 있거든요.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데 근데 맞네요. 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법 제도는 마련해 두지 않았다, 규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거는 아직은 유효하고요. 법 개정을 하면 이제 사라집니다. 사실 맞아요. 이제 유류분 제도는 아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막 가스라이팅하고 폭력을 쓰고 해도 유류분 나한테 오잖아.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더 뭔가 악용했을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헌법 불합치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봐야 된다는 건데 어떤 점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지. 이게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유류분 제도가 모두 폐지되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 현실화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를 모두 폐지하면은 이제 고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나는 사이비 종교에 넘기겠다 이랬을 때 전혀 방어를 막을 할 수 수 없다.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폐지라고 나오는데 폐지가 아니라 현실화라고 보시고 대응해가지고 1인 가구 저희 딩크족 많잖아요. 그 약간 법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1인 가구 많아지고 딩크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기보다는 좀 더 예전보단 가족들이 좀 이렇게 줄어든 네. 이 사회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법도 결국에는 조금씩 늦지만 따라오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또 유언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법 쪽이나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유언이 사실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거든요. 이제 사람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점심 메뉴 결정할 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몇 년간 이제 일관적으로 같은 다짐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와 증인 앞에서 법적 권리를 다 따져서 공증을 받으셔야 그걸 해요. 공증이라고 한다. 네. 어쨌든 정해진 절차라든지 형식이 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공증을 하고 나면 금융권에서 상속 신탁이라는 상품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꼭 공증하지 않더라도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이용하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탁, 돈 맡긴 사람이 지정한 용도로만 자산 쓸 수 있게 관리하는 상품이고요. 1년에 1조 원씩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탁, 저 사실 해외 드라마에서나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신탁에서 이제 뭔가 받은 걸 쓴다. 우리나라도 이 유언 관련된 신탁 상품들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뭐, MZ 맞춤형 신탁,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나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증권가들도 계속해서 관련 상품들을 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저희 금융권 이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뉴스 토픽. 32년 만에 시중은행 업계에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 바로 DGB 대구은행. 개명한 이름으로는 IM뱅크예요. 최근에 연 20%짜리 굉장히 높은 금리에 접근을 돼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세후 이자는 이제 4만 원 정도로 굉장히 어쨌든 그런 이제 적금인데 20%라는 이제 숫자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32년 만에 나타난 시중은행 사실 작년에 저희 정인 이사님이 뉴스를 쓰셨더라고요. 원레터에. 네, 예고됐던 일이죠. 그렇죠. 어떤 소식이었죠? 이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검토했던 바인데 지방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시중은행 인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사실 시중은행은요 약간 법적으로 자금 끌어올 때 금리하고 영업범위 측면에서 조금 유리해요. 좀 더 크고 그렇죠. 네. 영업 그 돈 나올 전국적으로도 구석이 하고. 많으니까. 그쵸. 네. 근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하고 신용 등급이 같아도 자금 조달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거 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왜 지방은행을 굳이 따로 만들었느냐? 저희 뭐 지방에 내려가는 공중파 예능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지역 토박이가 이런 말 하시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땡땡은행만 이용해. 땡땡은행만 써. 실제로 그래요. 네. 좋은 은행 이제 없죠. 이제 농협 쓰는 친구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좌 개설해 주신 경우에는 그 은행들이 있어요. 몇몇 은행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산업이 좀 지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 말로 동남 이메 공업지대 뭐 이런 데 내려가면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은행은 조금 더 제조업 종사자에 알맞은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지역 주민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농협 같은 거는 분명 그렇죠. 여기서 저축한 자본은 지역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금융 불균형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도 지금 이제 인허가 내준 게 조금 지방은행을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이 지방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지방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다 그 지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네. 여기를 좀 더 시중은행 쪽으로 끌어와서 시중은행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신한, 하나, 우리 이런 이제 큼직한 그쵸. 은행이잖아요. 네. 끌고 와서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데뷔시켜 준 거네요. 중소 아이돌이었는데 네. 대형 아이돌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현이 된 건데 대구 경북권 중심이었어요. 이 DGB 대구은행이. 그리고 이번에 금융위가 추진을 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근데 이미 시중은행이 7곳이나 있는데 왜 한 곳을 굳이 더 금융위가 끌어가지고 대비를 시킨 건가요? 이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중은행이 은행권 전체 대출의 63.5%, 이제 예금의 74.1%를 차지할 만큼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금과 네. 대출이 이제 주요 장사, 네, 네. 주요 지금 사업인데 여기에서도 시중은행이 너무 좀 50% 이상 너무 막강하게 그 점유를 하고 있었다. 네, 이제 독과점 불균형이 심해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시중은행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을 하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데 사실 너무 큰 기대는 조금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올라서는 어떻게 할지 좀 봐야겠지만 물론 20% 금리 나오고 이제 막 주목받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토스뱅크나 카카오뱅크 나왔을 때 그때 사실 저는 다른 은행들이 많이 정신 차렸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면 아, 우리도 혁신해야지. 카카오뱅크처럼 하란 말이야. 카카오뱅크처럼 얘기하면서 다 개발자들 우다다다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금융 서비스 엄청 편한데 10년 전에는 사실 그렇죠. 좀 불편했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신규 라이벌이 등장하면 기술적으로나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나 좀 더 긴장하고 좀 소비자 편의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정부가 진짜 이런 구조를 좀 못 참아요. 이런 편중돼 있는 구조를. 참아서는 안 되죠. 근데 약간 덫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편해진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 이상을 바라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자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들이 이제 경쟁을 한다고 방식. 하면 이 금리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 20%그 마케팅처럼 잠깐만 설명하면은 대출로 이제 내가 받는 이자 그리고 예금으로 내가 고객한테 주는 이자 대출로 받는 이자가 좀 더 비싸서 이 차이 마진 맞아요. 예대 마진으로 그 수입을 얻어요. 그래서 이자 장사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예금을 끌어올려는 경쟁을 이자 장사 가지고 하려면 진짜로 뭐 20% 줄 테니까 우리 은행에 예치해라. 아니다. 나는 100% 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말하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요? 리스크도 그만큼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은행에 돈 맡겼는데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된다고 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하시겠어요? 우리 은행 계좌 개설하면 100만 원 드립니다. 이러면 더 끌고 올 수 그쵸, 있는데. 그쵸. 그 사실 규제가 엄청 센 곳이기도 해요. 이 금융권이. 맞아요.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고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은 실물 경제를 돕는 역할이 좀 근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산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이고 투자해서 잃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은행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퍼주다가. 은행이 망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주제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머니레터 쓸 때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뭐야 하면서 금융이 거의 회의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정부가 정부도 바뀌었지만 그때부터 금융 그 당국에서는 샌드박스 제도라는 걸 통해서 금융 혁신이 좀 더 이 샌드박스가 놀이터란 뜻이거든요. 모래 놀이터. 그래서 여기서 엎어지고 해도 좋으니까 다치지 않게끔 판을 깔아주겠다. 여기서 마음껏 혁신해라라는 게 샌드박스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혁신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또 그 배경에서 카카오뱅크, K뱅크 나오고 나중에 세 번째 토스뱅크 나오고 그런 거고 이번 정부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 네. 그리고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도 열겠다, 네.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럴 때 저희가 소비자로서 한번 봐줘야 되는 거는 초반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때는 막 예금도 막 높은 금리 자랑하면서 사실은 4만 원 정도지만 아무튼 사람들 끌어오고 대출도 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좀 놓치지 마시고 아 지금 한창 경쟁할 때니까 좀 좋은 혜택을 내세우겠군 하면서 쏙쏙 이용하시고 나중에는 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라. 네, 뭐든 이제 발품을 팔면 좋은 게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IM뱅크 얘기 잠깐만 돌아가서 마무리 지으면 이 대구은행 이제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줘야겠죠? IM뱅크? 네네네. IM뱅크가 네. 이제 전국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영업점도 늘리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전략은 뭘까요? 일단 이제 모바일로 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이제 IM뱅크가 기존의 대구은행의 모바일 앱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인터넷 은행처럼 좀 기동력 있게 움직이겠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점을 내겠다고 한 게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사실 지방은행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틈새를 좀 공략하겠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기업 대출을 좀 공략을 하겠다. 사실 소비자 금융보다요 기업 대출이 돈이 됩니다. 엄청 크죠. 큼직하게 빌려가지고 이자도 엄청 많이 내고 하니까. 네. 정말 32년 만에 시중은행 업계에 등장한 새로운 플레이어가 여기에 이제 균열 내면서 지금 정말 그 기존 은행들이 잡고 있던 시장에 균열을 내면서 소비자 후생에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좀 광고도 업데이트도 많이 이제 좀 네, 관심 광고 가져주셨으면 주세요. 좋겠다. 네,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번 이슈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세 가지 토픽 모두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 저희가 업비트 유튜브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놨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정말 솔직하게 의견 다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생한 라이브 그리고 좀 더 유용한 이슈를 저희가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조태꾸알.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뉴스토스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7시 반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